자, 한 주 잘 지냈죠? 매주 그냥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공지는 나갔으니까 잘 맞춰서 해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기한 내에 꼭 좀 제출해요. 알았죠? 예. 게시판은 한 일주일 전에 열어둘 테니까, 일주일 한 3, 4일, 그 사이에 열어둘 테니까, 그때 맞춰서 올리면 되고, 다른 데로 보내면 제가 못 보니까, 우리 LMS 게시판에 올리면 되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국가 소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추상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관철되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면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바뀌어야 돼, 저렇게 바뀌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그 권력과 힘 앞에서 그것을 이뤄가고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은 더더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현실 속에서 뭔가를 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적에 내가 뜻했던 바와는 좀 다르게 왜곡되고, 혹은 내가 꿈꿨던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이런 일들을 종종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산주의의 역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역사에 가까운 부분들이 좀 있죠. 왜냐면 가장 완전한 이상,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에 대한 가장 과격한 도전이었고, 그로 인한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았죠. 그러나 적어도 현실 공산주의 국가는 지속되지 못했고 무너졌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하나하나 얘기할게요. 이제 공산주의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번에도 슬쩍슬쩍 얘기를 했지만, 이런 체계가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대부분의 철학이라는 것은 혼자 추상적 사유를 하고 혼자 생각하고 이런 특징을 지닌다면, 그에 반해서 이제 이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역사의 하나의 정신세계가 역사의 운동으로 거듭났다라는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중세 기독교 사회라고 하면,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 다 기독교의 원칙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그런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교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상가의 사상 자체가 그대로 고스란히 어떤 사회적 운동이 돼서 사회적 현실로 이렇게 현실화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이제 공산주의 이후에 나온 사상들은 시민운동이나 학생운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현실 저항적 요소를 갖게 되긴 하지만, 되게 좀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보면 철학적으로는 실천론을 갖고 있고, 행동론적으로는 운동론을 갖고 있고, 즉 무슨 얘기냐? 정신적 사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되고 실천적인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상은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운동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조직화를 하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철학의 근거에서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의 결과는 혁명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이뤄낸다라는 완성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조직론 같은 것들, 전술, 전략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들을 어떻게 규합하고 농촌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이제 정치 경제학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의 변동 상황 속에서 역사를 살펴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공산주의는 프랑스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은 사상이기 때문에 역사의 진보를 믿고 역사가 일정 단계에서 완성에 도달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역사란 무엇인가를 시작할 적에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시간이 펴졌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시간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펴졌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시간이 일직선적으로 펴졌다라는 것은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하는 종교적 세계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헤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펴진 것이 아니라 진보, 발전해서 나아간다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거죠. 정반합의 원리의 끊임없는 순환적 원칙에 따라서 역사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들, 그냥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올라가다 보면 완전한 단계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헤겔 같은 경우는 추상적으로 그것을 국가, 뭐 어떤 그런, 거의 추상적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그 주체를 국가로 봤었었고, 근데 이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학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농노제 사회, 근대 부르주아 사회, 마지막 역사의 완성점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루어지는 사회. 이렇게 이제 단계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게 됐고, 마지막 완성사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완성사회로 가면 필요에 따라서 일하고, 갑자기 그 문장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동하고 그 노동의 결과를 자유롭게 가져가고 모든 사람들이 고르고 평등하게 잘 살고 뭐 이런 단계까지 이제 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그 실천론에서 근거해서 운동론과 조직론 그리고 완성을 해서 역사가 어느 대망의 때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개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마르크스주의는 굉장히 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좀 비판적으로 봤었던 버드런트 러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독교, 유사 기독교다라고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예수고 이 누구냐 레닌이 바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제 질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그 종교적인 구원론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 신이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아주 세속화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러프하게 러셀적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결국은 그런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현실 문제인 것이고, 현실을 바꿔가는 것이 신이 아니라 조직화된 인간의 조직적 활동이다라고 가는 거니까, 러셀이 공산주의를 비판했다라는 것은 절반만 맞는 거죠. 기독교에서 많은 부분 영향을 받았다.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서양인들에게서 나온 사상 중에서 기독교 영향을 안 받은 사상이 어디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뭐 적합한 비유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뭐 여튼 이런 형태를 띠고, 특히 중요한 게 역사는 진보하고 대망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진보론과 완성론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비참함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더라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사고하는 건 지식인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사고를 해요. 그리고 마르크스 책도 많이 인용하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지만 이 제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 정책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하면서 역사를 개혁하고 변혁해서 보다 더 나은 상태의 진보로 나아가는 것들을 촉진하는 형태의 문화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일반화가 되어 있는 문화죠. 그 마르크스주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실은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비참이라는 것은 영향은 받았지만 우리는 과연 모든 것들이 다 진보하는가? 여기 회의적이에요. 두 번째, 완성의 단계가 있는가? 이건 부정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진보하지 않고 돌고 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엔 이랬고 오늘날도 이러고. 어차피 뒤융박 세상. 완성 단계, 인류의 완성 단계 어디 있어요?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변혁 의지가 상실되고 꺾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연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바꿔낼 수 있고, 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이걸 이기고 나면 이런 세계가 올 거야, 이걸 믿는 사람들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긴 하지만 명확한 한계는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죠. 정치 경제학적 분석, 조직론적인 시민운동, 제3섹터 거버넌스의 조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진보 완성에 대한 그 회의감. 그러니까 당연히 혁명 같은 과격한 수단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완전한 단계에 오른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사근사근 노력해서 개선하고 개혁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 변화를 잘 추동하진 않아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회의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의 영향을 할 수 있습니다. 여튼 그런 걸 이제 견주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세상은 바뀌어요. 항상 사람들이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영원히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슴속에 들끓는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지쳐있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닌이라는 존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사상가예요. 마르크스가 됐든 크로포트킨이 됐든 기존에 존재했었던 사람들은 사상가고, 물론 이 사람들도 실천을 했죠.
공산주의자들 클럽을 만들고 지식인들의 논평도 진행되고 상호 간의 격렬한 지적 논쟁도 벌이고 했어요. 그러나 특정한 나라를 무너뜨릴 정도의, 그리고 새롭게 재건할 정도의 권력과 힘과 어떤 공산주의 혁명을 이끌어내지 못했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누가 나왔냐? 레닌이 나왔어요. 레닌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마르크스는 사상가로서 정신적인 방향을 열었다라면 레닌은 뭘 했냐로 본다라면, 레닌은 지금 여기 나오듯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간명한 지도자적 발언들, 정치가로서의 영향을 보여줘요. 레닌에게 혁명이란 정치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었던 복잡한 사유가 아니에요. 레닌이 보기에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투쟁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파시스트들 같은 방식이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레닌이란 지도자가 있지만 옆에 보시면 일반 민중들이 있잖아요. 지식인들, 인텔리겐차들, 농민, 노동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당이 있고 그 당 산하에 분과별로 조직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동분과, 농민분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당이 되게 중요해요. 당.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었던 이 그 조직론이 레닌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화가 되는 거죠. 하급 민중들을 다 규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급 민중들을 규합하는 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랑 다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마르크스는 모호하고 애매해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모순, 공황이라든지 대량 생산에 의한 공황이나 경제의 자체적 모순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어느 순간에 그냥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노동자가 조직이 돼야 되고 프롤레타리아트들이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면 어차피 무너질 거 못하러 저항을 해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뭐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카르 카우츠키 같은 독일의 독일의 3인당의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조직화만 하되 적극적 저항을 통해서 기존 체제를 부시려고 안 해요. 왜냐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서 스스로 붕괴할 거기 때문에. 근데 레닌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레닌은 그것이 아니라, 레닌은 조직화된 당을 만들고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즉 본인이죠. 혁명가, 본인, 뭐 트로츠키, 뭐 되게 많죠. 갑자기 말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트로츠키밖에 생각이 안 나냐. 스탈린, 뭐 등등등등등, 어떤 이런 강력한 혁명의 전위 투사들, 혁명의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면서 대중의 힘을 주도 면밀하게 활용해서 기존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당 지도자가 있고, 당이 있고, 당 안에는 분과별로 소비에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소비에트라는 게 노동자 소비에트, 농민 소비에트, 군인 소비에트, 이런 소비에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화된 시스템. 아나키스트들은 바로 이걸 우려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위한 이상을 꿈꾸는 건 좋은데, 그러한 완전한 해방을 꿈꾸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독재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비판을 해요. 뭐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레닌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구더기 무서 창 못 담그냐? 니네들 말식으로 과정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독재를 만든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은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진정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넘어서서 완전한 이상사회로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혁명가는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당은 적극적으로 소비에트를 만들면서 이 민중과 지도자 간의 유기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돌적으로 기존의 정치체제를 부숴나가야 된다, 분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론을 이제 주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나키스트들은 비판을 하지만 레닌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레닌의 입장에선 이러한 어떤 정치적 집중성을 갖고 있어야지만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죠. 사실은 레닌이 그걸 성공해낸 사람이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마오쩌둥이 또 그걸 성공을 해냈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시에 이제 러시아 혁명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일단 여기까지 감을 대충 이해하죠. 제가 계속 수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충 이해가 되죠? 감이 와요? 이 말을 계속해요.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이에요. 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농구나 축구를 할 적에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은 많아요. 슛을 할 때 뭐 팔을 안쪽으로 해서 돌리고 막 얘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거 다 몰라도 농구 경기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농구의 흐름이라는 것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런 디테일한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자체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교양 수업으로서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이해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을 갖는 거예요. 그냥 여태까지 배워왔었던 암기 위주의 교육, 그리고 역사하면 언제나
시험 위주의 교육, 정답이 있는 교육, 그게 아니라 아, 역사를 저 인간은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네. 근거를 갖고. 근데 그 부분에 나는 이런 인사이트가 있네. 아, 그리고 저 인간의 저런 생각, 네, 저런 생각을 통해서 난 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네.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를 하고, 인사이트를 얻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성적도 잘 받아야 되겠고, 뭐, 하겠지만, 일단은 좀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한 강 한 강을 들을 적에, 아, 오늘은 이번 수업부터 선생님 좀 이런 인사이트를 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 위주로 좀 생각을 해봐야지. 약간 이런 식의 것들.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네요. 여튼간에,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러시아로 볼게요. 러시아 정교회의 전통, 러시아의 전통이라는 말을 썼는데, 자,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어요. 러시아는 이제 모스크바 공국이 발전한 나라이고, 모스크바 공국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비잔틴 제국의 이 그리스 정교회가 넘어와서 러시아 정교회가 돼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유럽이 다 교황 아래 복종을 한다면 정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비잔틴 제국에는 비잔틴 제국의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 거고, 러시아는 또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정교회는 같은 크리스트교이긴 하지만 국가별로 이제 나눠져서 운영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는 짜르에게 종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로마 제국이 있다가 로마 제국이 두 개로 쪼개진 다음에 서로마 제국이 먼저 무너지잖아요.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었을 때 서로마 제국의 정치적 지배자는 없는데 교황이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적어도 정신적 측면에서 여타의 황제나 국왕 위에 서 있잖아요. 위에 서 있죠. 그래서 서유럽은 다 교황에 휘하여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시스템으로 통일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죠. 더 복잡한 이야기도 있지만 일단 그에 비해서 동로마 제국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고 그 황제 밑에 추기경들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신앙을 수호하는 사람들은 추기경이 아니라 황제예요. 황제. 그 비잔틴 제국이 이제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러시아 정교회는 자신들의 신앙을 수호하는 수단으로서 제국의 황제에게 충성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는 짜르가 이제 황제잖아요. 짜르가 주도하는 나라니까 러시아 정교회는 짜르에게 종속돼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는 중세 때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고대 때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위기 질서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짜르가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위계 속에서 위계화된 도덕 질서, 위계화된 기독교 사회 이런 걸 꿈꾸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권위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19세기 때 이제 이 새로운 생각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프랑스 대혁명의 여파가 러시아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도 있었지만 이제 또 산업혁명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작품은 꼭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부활이라는 작품은 꼭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좀 읽어봐줬으면 좋겠어요. 톨스토이 부활이라는 작품은 네. 왜 이렇게 막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되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그 특유의 시간 늘리기라고 그래서 야 진짜 그 책을 읽고 있으면 하루가 이렇게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천천히 가요. 근데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떻게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과 감흥이 밀려오게 되는데 이제 거의 자서전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을 읽어보면 톨스토이가 거의 이제 네흘리도프라는 주인공이죠. 네흘리도프라는 지주의 아들이 어떤 하녀였던 것 같아요. 되게 순수한 썸을 타다가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이제 귀족이니까 귀족으로서 일반 평민들을 모멸적으로 대하는 고 어떤 허례허식에 빠지고 쉽게 말하면 기득권층이 된 거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썸을 탔던 그 하녀를 겁탈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원래 되게 순수했던 부잣집 순수한 도련님이었는데 군대 가가지고 아주 좋지 못한 거 다 배워와서 타락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순수하게 썸을 타던 여자를 이제 겁탈을 하니까 이 여자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여자 나중에는 뭐가 됐더라, 이렇게 어떤 창부가 됐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이 여자는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고, 그다음 어떤 범죄 연루가 돼요. 근데 남자는 돌아와서 일단 그 러시아 귀족 사회, 군인 사회에서 온갖 나쁜 거 배워온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다시 반성을 해요. 아, 내가 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아니다. 하면서 다시금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다 우연히 이 그 재판장의 그 배심원으로 갔는데, 그 재판장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이 내가 겁탈했던 그 여성인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죠. 순수했던 네일루도프가 기득권 세계에 들어가서 타락했다가 이제 다시 제대로 된 학문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의해서 한 여성의 인생에 타락을 한 거예요.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이야기가 그 톨스토이의 부활이에요. 제가 이제 감동적으로 봤던 장면은 이 소설 마지막 장면에 성경을 읽어요, 이 사람이. 이 톨스토이는 러시아 정교회를 비판했지만 성경을 더 급진적이고 혁신적으로 해석했던 사람인데, 보면서 잊지 못한 장면이지만 이것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어떻게 보면 실망을 한 거예요. 사랑, 공의, 평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래,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가요. 그래, 이것밖에 없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막연한 예수의 주장이라는 것들, 평등, 해방, 자유, 이런 게 말도 안, 너무나 이렇게 그 원론적이고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거밖에 없다라는 어떤 확신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소설이 끝나는 그런 스토리를 가요. 이거 이 이상 다 얘기하면 이것도 너무 얘기 많이 했는데 하면 이제 재미가 없을 텐데, 근데 실제로 톨스토이는 엄청난 대지주로서 본인의 토지를 다 민중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리고 대사상가로서 안네 까레리나, 부활, 전쟁과 평화 같은 굵직굵직한 작품들을 쓰면서 러시아 사회의 개혁을 부르짖었죠.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등등등의 문학가들이 그 뒤에 있게 되는 대문호의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이 시기 때 어떤 대문호들이 사회적 개혁과 근본적 변혁을 외치던 그 시점에 나로드니키라고 하는 인민주의와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허물주의 두 개의 경향이 등장을 해요. 인민주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역사의 주체는 인민이다라는 거죠. 과격한 도전을 통해서 짜르 체제를 붕괴시키고 인민이 중심이 된 사회를 건설하겠다, 이런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짜르 체제가 워낙 체계적이고, 그리고 이 일대는 시민혁명의 여파가 되게 약했고, 지식인 그룹은 아주 소수고, 산업혁명도 굉장히 미약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을 이뤄낼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민주의자들의 엄청난 도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브나로드 운동이거든요. 브나로드, 민중 속으로 운동. 근데 이제 민중들을 계몽하려고 민중 사회로 들어갔더니 민중들이 이제 막 거부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 나로드니키, 그러니까 인민주의 운동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면서 허무주의가 또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 조숙한 사춘기 소년이 되는 거죠. 프랑스에선 엄청난 철학 발전의 역사, 계몽주의 역사, 민중의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프랑스 왕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지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하고 영국도 그러고 있는데, 러시아란 나라에선 소수의 사람들이 각성을 해서 소수의 비상한 투쟁을 했지만 그 투쟁이 다 실패를 하면서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여러 노력 속에서 이 러시아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정 자체는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의 변혁의 가장 중요한 힘은 인간의 의지예요. 인간의 의지와 포기하지 않는 감성이라는 것을 그 사회가 갖고 있느냐. 그 사회에 그런 감성이 있다라면 그 감성의 힘으로 역사는 언젠가 때를 맞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잔소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대학생이다 하면 주로 이제 운동권이 강했지만 지금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이 급진적인 이상을 희구하는 때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불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문제의식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의로움을 기대하는 사람들,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력과 능력과 준비를 하고 있느냐, 때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건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불만을 만 품고 있는 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어떤 힘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농민들이 엄청 많았죠. 산업혁명이 잘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농민이 좀 많았어요.
그 시베리아라는 엄청나게 큰 땅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 사건이 뭐가 터지냐면 1차 세계대전이라는 변수가 하나 터져요. 물론 이 이전에도 1904년에 피해 일요일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 일요일 사건 당시에 민중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가가지고 그 짜레 겨울궁전인가요? 그 궁전 앞에 가서 수천 명의 이제 그 민중들이 가서 뭐 나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짜르 저희에게 빵을 주십시오. 평화적인 행진을 했는데 귀족들이 군대를 끌고 나와서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난리를 쳐버렸죠. 그 유명한 피해 일요일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 일요일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실 거의 뭐 짜르 체제가 붕괴가 될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짜르가 전향적인 조치를 발표하고 그리고 그 시점부터 이제 산업혁명이 본격화가 되고 하면서 1905년의 위기는 어떻게 간신히 넘어가요. 4년 5년의 위기는 넘어가고 한 10년 쭉 지나는데 여긴 연도를 1917년이라 썼는데 1914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그죠?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근데 이제 그런 불안함, 그러니까 민중들이 드디어 불만을 갖고 짜르 체제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고 그리고 진보적 사상들이 창궐하고 있고 이미 또 1905년 10년 2단계가 되면 사회주의가 막 영향을 미치면서 노동자들의 조직화 같은 것들도 진행이 되고 산업혁명의 결과로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그 상황인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죠. 러시아는 아무튼 전쟁 되게 좋아해요. 1550만 명이 동원됐고 전사자만 165만 명이 나왔고 부상자만 385만 명,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240여만 명이에요. 이건 뭐 대충 어림잡은 추산치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당시 인구가 1억 정도 됐을 텐데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이런 피해를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러시아 사회에서의 큰 충격과 풍파가 밀어 닥치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의 여파 속에서 더 이상 이런 거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짜르 체제는 이제 못 견디겠다 하면서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봉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2월 혁명은 굉장히 자발적이었었어요. 그래서 2월 혁명 당시에 민중들이 막 그 기차 철도를 부셔서 짜르가 당시 전선에 있었거든요. 그 니콜라이 2세. 니콜라이 2세가 빨리 돌아와서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데 철도길에 막혀서 못 돌아와요. 그 상태에서 민중들이 막 봉기하고 일어나서 결국은 2월 혁명을 통해서 이 로마노프 왕가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월 혁명 때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대혁명 초기랑 비슷해요. 혁명을 했는데 빨리 상황을 좀 수습하고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는 2월 혁명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세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지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유주의 의회가 주도권을 쥐고 사회주의자는 이제 케렌스키 한 명 정도 참여했었죠. 그래서 이제 의회가 자유주의적 개혁을 실시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개혁 실시라는 게 뭐냐면 의회를 운영하고 투표권을 주고 민주주의를 보장해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이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대다수의 토지를 프랑스에 러시아 귀족들이 다 쥐고 있었거든요. 그 이 농노의 삶, 러시아 농노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로마 시대 때 노예의 삶처럼 힘들었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짜르 체제를 무너뜨렸다라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와야 돼요. 그게 뭐냐? 농민들한테 토지를 재분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농민들이 농민 노예에서 자양농민이 되면서 삶을 기회를 얻게 되고 그 힘으로 러시아 사회가 안정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두 번째, 전쟁 문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너무나 사상자가 심하게 많이 나니까 빨리 휴전을 하든지 전쟁에서 먼저 빠져나오든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주의 정부가 그것도 안 해요. 그냥 전쟁은 전쟁대로 계속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수단이 뭐냐면 경제를 좀 잘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혁명 같은 것들을 힘을 잘 반영해서 경제정책을 좀 잘 펴서 국가 경제를 좀 윤택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단기간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의회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의회가 각종 자유주의적 개혁 조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민중들 앞에서 의미있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갑자기 투표권을 준다? 평생 내가 농노로만 살았는데 뭔 투표권이요? 그리고 뭐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통치를 한다? 좋긴 좋은데 뭐 어쩌라고. 약간 이제 좀 러프하게 비교하면 막 거의 뭐 4.19 혁명 이후의 상황인 거죠. 4.19 혁명 이후에 광범위한 자유민주주의적 개혁이 진행이 됐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5.16 군사 쿠데타를 맞게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사한 상황이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무엇보다도 과감한 토지개혁이나 최소한 휴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혁명이 일어났으면 혁명 정부가 전쟁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뭐 이것도 안 하고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상황이 몇 달째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보면 이제 제가 1905년에 혁명 덕에 소비에트 또한 존재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4년 5년에 이제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휘청휘청 됐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시기 때 사회주의가 많이 보급이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던 노동자 연대, 노동자 평화, 노동자 소비에트죠. 그리고 또 병사 연대, 병사 소비에트,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기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월 혁명 이후에 제대로 이렇게 자유주의 정부가 못하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막 대거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밑에 이 사람은 트로츠키예요.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연설도 잘했고, 군대를 잘 이끌었죠. 적군이라고 하는, 이 적군을 이끌면서 나중에 그 백군이라고 해서 이 러시아 내 반동주의자들을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제거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레닌이 귀국을 합니다. 레닌이 이 당시에 스위스에 망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결국 독일의 도움을 받아서 밀봉 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독일은 레닌 같은 급진주의자들을 러시아에 보내면 러시아가 더 혼란스러워져서 독일의 전황이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정치적 타협이 있었던 거예요. 레닌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레닌이 이제 이중 권력의 시대를 끝내자.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 껍데기는 자유주의자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화된 힘을 갖고 있는 건 우리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혁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10월 혁명인 거예요. 2월 혁명은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는 혁명이었고, 10월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자유주의 정부를 무너뜨리면서 소비에트 공산 여권을 수립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레닌이 발표했던 게 4월 태제입니다. 즉각적 종전, 전쟁 그대로 멈추겠다. 그 다음 토지 국유화 및 농민 분배, 토지를 귀족에게서 싹 뺏어서 압수해서 민중들한테 재분배하겠다. 마지막, 노동자 평의회가 산업을 지배하겠다. 그러니까 노동자 평의회, 즉 노동자 소비에트가 그 공장을 운영하겠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죠. 왜냐면 지금 가장 절박한 과제는 전쟁을 중지하는 거예요. 전쟁을 중지해야지만 모든 게 다 살아남을 수 있고 당장 즉각적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정확히 레닌은 밀고 들어가는 거죠. 전쟁을 멈추겠다. 첫 번째 아젠다. 두 번째, 결국은 사회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편이 갈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세력과 내 권력을 강화시키려면 내 편을 늘려야 돼요. 내 편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정치적 개혁을 통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귀족이 토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귀족한테 토지를 몰수해서 토지를 재분배하겠다는 거죠. 노동자 평의회가 산업을 지배한다. 뭐 이건 이제 공장을 노동자들이 운영할 때 이 얘기인데 이건 잘 안 되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하면서 광범위한 민중 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셰비키의 통념을 부수고 허약한 러시아 자본주의를 활용하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종래에는 마르크스적 이념에 따라서는 산업혁명이 아주 고도로 발달된 곳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산업혁명이 발달해야지만 노동자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노동자들이 조직화가 되고 그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또한 산업혁명이 발달해야지만 발전된 산업국가에서 자본주의 모순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마르크스적 통념이에요. 근데 레닌이 그걸 부정해요. 그렇게 말하면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영국은 왜 혁명이 안 일어나냐? 마르크스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다는 거죠. 노동 귀족화. 노동자들이 그냥 그 자본주의에서 주는 여러 개선들, 임금이 좀 올려주고 노동 조건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노동자들의 어떤 의식 자체가 흐트러졌다. 그리고 뭐 등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마르크스적 통념을 부숴서 창조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면셰비키의 통념, 다수파의 통념이라는 것은 자꾸 마르크스적인 방식들,
일단은 지금 이 러시아가 산업혁명이 잘 발달되지 않았고 볼셰비키도 별로 없고 프롤레타리아트들 노동자들도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뭔가를 해나가다 보면 이 러시아의 산업혁명, 러시아의 자본주의가 크게 발달하고 나서 우리들의 세상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단계론적 생각을 하는 건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냐, 언제까지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통념에 사로잡히려고 해. 마르크스의 이념이라는 것은 이미 영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 어차피 우리 러시아도 어느 정도 산업혁명도 있고 프롤레타리아트도 있고 뭐 공장 노동자만 필요해? 농민들도 많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밀고 나가면 돼 라고 하면서 그 기존에 쌓아왔었던 마르크스주의적인 이 어떤 통념을 부시고 이제 즉각적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즉 1단계 2단계 부르주아 혁명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르주아 혁명의 뒤를 이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뭐 이런 어떤 전략적 방식을 피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7월의 날들, 게렌스키 등 면셰비키 10명이 주도하는 연립정부, 신임 총사령관 코르닐로프 쿠데타를 시도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2월에 혁명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별 볼 일 없는 상태에서 7월달이 되면 대거 의회에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 사회주의자들은 이 레닌 쪽 사람들을 볼셰비키라 불렀거든요. 다수파라 부르죠. 실제로 숫자가 다수는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그 볼셰비키 쪽 이제 다수파인데 소수파였던 면셰비키는 좀 농건파이고 혁명의 단계를 믿는 사람들이죠. 케렌스키를 중심으로 해서 면셰비키 온건파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 특별한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군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코르닐로프라는 사람을 신임 총사령관으로 만들어 놨더니 이 인간이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면셰비키에 의해서 권력을 군사령관이 됐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본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짜르 체제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주의 의회가 보다 더 사회주의자들을 포괄하는 형식으로 변화가 되긴 됐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민중의 급진적인 조직화와 행동주의, 혁명가의 중앙 집중주의, 그러니까 자기 그 혁명가를 중심으로 이 전이돼 소비에트를 이끄는 거죠. 통해 혁명을 성공하게 되죠.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월 혁명이라는 것은 레닌의 주도하에서 면셰비키가 주도하던 자유주의 정부를 무너뜨리게 되고 레닌 중심의 볼셰비키들,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만으로 얘기가 되게 많네.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혁명 자체를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레닌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끝나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운영했는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돼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할게요. 좀 이따 봐요.